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인터뷰. 내 아버지는 소설가이셨다. 역사의 고증을 이용한 팩션을 주로 썼던 작가로 문단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어릴 적에는 동경했고 집안이 힘들어졌을 때는 미워하기도 했다. 그래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그처럼 되고 싶었다. 그렇게 고등학생 때는 나는 원고지와 펜을 잡았다. 어쩌면 이제와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공부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내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반대했다. 처음에는 이 직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창작의 고통, 내용한 비평, 상위 0.1%만의 성공을 들먹이며 내 뜻을 굽히려 했다. 고3이 되던 해 그는 내게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공부를 재개하기 원했다. 이번에도 단호하게 뜻을 밝히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너에게 재능이 없어. 난 이게 자신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는 내게 재능이 없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다. 물론 이 길이 쉽지만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만 쓴 2년간 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문단에 들어가고자 하니 완전히 하기 현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 쓰기 싫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장르 문학으로 출판에 도전하기엔 나보다 훨씬 능력이 좋은 기성작가들과 신인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나를 집어삼키던 그 열등감에도 난 좌절하지 않았다. 끝끝내 나를 믿어온 결과 22살의 나이에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낼 수 있었지만 거의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이후로 3년간의 폐간 수련을 거쳐 이번엔 나름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되었다. 멋지게 재기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담당 편집자가 나와 책 이야기 겸 작가의 말에 시를 인터뷰를 위해 지금 우리 집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는 아침 10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난 여우가 가르쳐준 설렘의 미학에 따라 9시부터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와의 인터뷰에 대한 애행연수도 끝냈다. 10시 10분. 전화로 목소리만 들었던 그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 오늘 처음 뵙죠? 나보다는 4살에서 5살 많아 보이는 남자가 경어를 쓰며 내게 말했다. 예, 오랜만에 사람과 말을 하려니 쉽게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다행히도 저쪽이 잠깐 웃더니 대화를 리드해 갔다. 오늘 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참 빨리도 변하네. 안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밖으로 나가본 지가 한참 돼서 지금이 겨울인가요? 햇볕도 들지 않아 하루종일 전등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구석. 그 안에서 기나긴 시간을 보낸 내게 시간 감각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네, 11월이면 겨울 다 됐죠. 작가님 책도 지금 본문 검수 다 끝났으니까 아마 12월 중순이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작업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인터뷰부터 시작할까요? 아, 예. 그럼 이쪽으로. 그를 맞을 데 없어 보이기 싫어 이번에 새로 장만한 탁자로 그를 안내했다. 나를 작가님이라고 불러주는 편집자와 마주 앉은 탁자. 왠지 뿌듯한 기분이 밀려온다. 이번 건 준비하느라 작가님 조사 좀 해봤어요. 신인인 줄 알았는데 저번에 책 한 권 내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재기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다행이다. 예상했던 질문이다. 작가한테 책을 내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있을까요? 혹시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독자분들이 계시며 그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답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혹시나 말이죠. 혹시나 몇 권 팔리지도 않았는데 과연 작가님을 기다렸을 독자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약간은 짓궂은 장난. 평소라면 짜증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상관없다.
지금 내 인생의 전환점이니까. 이 기분이라면 웬만한 말은 그냥 다 웃어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번 새로운 도전에 대해 유명한 소설가셨던 작가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맞아요 맞아. 말씀하실 수 있을 만한 몰골이 아니시겠네. 도가 지나쳤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게 무슨 태도인가. 아니 이봐요. 지금 사람이 할 말이 따로 있고 못할 말이 따로 미안해요. 그럼 다음 질문. 어투가 점점 성의 없어진다. 이번에 장르를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는? 장르를 전 바꾼 적 없습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SF를 추구하고. SF? 그의 조소 섞인 한마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SF입니까? 그냥 에로소설이지? 그것에 어디가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만 금미래지 과도한 성 관련 드립과 성범죄 소재, 쓸데없이 자세한 묘사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에로소설이 아니면 뭡니까? 내 때 표지도 아예 빨간색으로 해서 출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이 더러운 자식아, 넌 S를 몰라. 그건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갑 사정상 불가피한 부분이었겠죠. 머리가 띵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고 그에게 한 방 먹여버릴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얼마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순 없다. 잠시 말을 멈추고 진정한 뒤 대화를 계속했다. 전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것뿐입니다. 그럼 그냥 에로소설이 쓰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세요. 변태가 되던지 돈에 자신을 판 작가가 되던지. 그의 매도는 끊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짓거려도 당신은 나한테 제대로 화를 내고 있지 않고 있어. 당신은 그 이유를 모른 척하고 하지만 사실 알고 있잖아. 난 그저 재기를 바랐을 뿐이야. 재기?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야 재기라고 하지. 너 3년 전에 자비 출판으로 200권 뽑은 채 결국 4권 팔리고 다 쌓였잖아. 심지어 그 돈 전부 부모님께 빌려 쓴 거라 손해는 고스란히 불효로 이어지고. 너 그 4권 구매자가 누군지 알아? 좀 닥쳐봐! 그가 10번을 토할수록 참기 힘들어진다. 한 권은 너, 다른 2권은 너희 부모님이 운전하시다 트럭과 부딪힌 차 안에서 발견됐지. 그 이후로 너희 형이 혼자서 장례 치르고 너는 방구석에 갇혀버렸어. 세상이 무섭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한 권은 네 한심한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널 응원해주던 형이 샀었어. 물론 그 사고 직후에 널 보고 유산 분배 이후 연을 끊어버렸지만. 제발 좀 그만해줘. 뭘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패건 수련? 웃기고 있네. 그냥 히키코모리 지수로 시간 날려버렸을 뿐이야. 그런 영감이 없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도 안 쓰고 편한 집구석에 틀어박혀 패인 생활. 처음 몇 년은 받은 유산으로 편하게 살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점점 떨어져서 돈 걱정하기 시작했잖아.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이 폐기물이고 말이야.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존나 막장 인생 같은 3류 소설이 네 현실이라는 거야. 본인 돌아갔을 때조차 상도 안 치르고 책의 판매 부진이 그들의 죽음보다 슬퍼서 망상으로 도피했던 패륜한 새끼. 그놈도 애비 없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긴 한가봐. 지금 널 봐봐. 너의 어디가 너희 아버지랑 닮았냐? 너 누구야? 적어도 널 깔 자격이 있는 사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앵앵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그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할 때 내 주먹이 그의 입을 막았다. 한 대, 2대. 그의 얼굴도 내 양손으로 피범벅이 되었다. 위기한 팬새끼. 고작 생각해낸 방법이 이거야? 패서 조용히 만드는 거?
미안해서 어쩌나? 나 죽기 전까지는 말하는 거 안 멈출 텐데. 멍청한 녀석이다. 내게 해답을 직접 가르쳐줬다. 이제 그의 온몸의 피가 몸 밖으로 흐르고 내 옷도 붉게 물들었다. 그가 완전히 눈을 감자 자연스레 내 눈도 함께 감긴다. 빌어먹을. 잠시 눈을 붙였다 다시 일어나니 눈앞에 그놈이 보인다. 피 한 방울도 묻지 않고 멀쩡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상관없다.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못할까. 그를 향해 걸어가는데 전신이 유리 조각이 박힌 듯이 아프다. 제기를.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되는데. 시끄러운 목소리가 내 귀에 앵앵거린다. 출판사에 취직한 이후 처음으로 혼자서 작가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번 대상은 고 박시윤 선생님의 아들이다. 인터뷰에 임하기 전 그가 3년 전에 썼던 글을 찾아봤는데 지금 출판 예정인 책이 수십 배는 낫다. 이건 명백히 노력의 산물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다. 전도 유명한 작가를 만나게 될 기대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의 집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30분. 좀 늦게 도착한 그의 집 안에서 발견한 것이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전신에 거울 조각이 박혀 피투성이가 된 남자와 뒤에 깨져있는 거울, 부서진 탁자를 비롯한 살림살이들, 피를 줄줄 흘리는 채로 그는 나를 향해 다가온다. 손에 거울 조각 하나를 꽉 쥐고서 다행히도 그는 내 앞에 다다르자 쓰러져 버렸다. 이성적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사해는 출혈로 인한 쇼크사. 결국 그는 죽어버렸다. 약간은 선전적 묘사가 심한 작품을 유고작으로 남긴 채 나는 그의 죽음을 목격한 날 이후로 거울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의 온몸에 꽂혀있던 수많은 거울 조각 안에서 현실의 그와 다르게 기괴하게 웃고 있던 그 수많은 얼굴들을 목격한 날 이후로 내 아버지는 소설가셨다. 역사의 고증을 이용한 픽션을 주로 썼던 작가로 내게 수선화의 사랑 같은 꿈을 준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어릴 적에는 동경했고 집안이 힘들어졌을 때는 미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것도. 나 역시 그처럼 되고 싶었다. 그렇기에 나는 고등학생 때 원고지와 펜을 잡았다. 그냥 현실 도피였지. 학생으로서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찌질이었으니까. 내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반대했다. 그는 현명하다. 고3이 되던 해 그는 내게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공부를 재개하기 원했다. 너에게 재능이 없어. 나조차 부정할 수 없는 송곳 같은 한마디. 난 쓰레기다. 하지만 순순히 인정하기 싫었다. 그렇기에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만 쓴 2년간 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다. 글쟁이들의 모임에 낄 수 없는 어중이 떠중이.
3번의 자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아버지께서 돈을 대줄 테니 자비 출판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다. 성공한다면 난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패한다면 내 가치를 다른 분야에서 찾기로. 하지만 상관없다. 그 이후로 양치 모두 돌아가셨으니 그나마 끝까지 나를 믿어준 형도 나를 버렸다. 자기 부모 장례식조차 안 오고 집에 처박혀 있는 동생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었나 보다. 유산 분배가 끝나고 그는 잠적해버렸다. 어딘가에 잘 살고 있겠지. 멘탈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게으르게 살며 3년간 단 한 권밖에 쓰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 못해서 늘어지다 못해 찢을 듯한 그 꿈을 이뤘다. 한번 보여주고 바로 출판 제의가 왔다. 에로 소설 같은 상업적 표현을 우겨 넣어 만든 영과 곧 있으면 출판사 쪽 사람이 올 것이다. 제대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 나는 이 한 번만의 만남을 위해 적잖이 돈을 들여 탁자를 장만했다. 나는 돈의 가치에 무지하다. 쓰레기다. 조금이라도 내 그 본질을 숨기기 위해 거울을 보며 인터뷰에 애행 연습을 해본다. 자아과 자만, 자괴와 현실, 인터뷰.